안녕하세요. 용강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36차시 7월 27일부터 31일에 들어야 되는 세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6.25 전쟁과 관련된 영상을 볼 텐데요. 선생님이 하나 착각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4, 5, 6반 친구들은 방학식이 이제 금요일이라서 그 친구들은 수업을 못 듣는다. 그래서 이 강의를 그 친구들은 못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방학을 7월 31일 날 해가지고 8월 14일 날 계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14일 금요일에 계약을 하게 되면서 금요일 날 4, 5, 6반 친구들이 수업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 36차시 수업을 8월 14일 날 들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6.25 전쟁을 강의를 해야 되나? 또 이렇게 고민에 빠졌는데요. 우선 앞에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자, 이 강의를 영상으로 대신하는 그런 차시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얘기하면요. 자, 북한이요, 이제, 북한 혼자만으로는 사실 6.25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쵸?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당시 소련으로부터는 무기를 지원받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는 당시 이렇게, 만약 미군이 참전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군대를 파병해 줄게. 그래서 두 나라의 이러한 전쟁에 대한 지원을 이제 약속받고, 이제 결국에는 북한이 6월 25일 날 이제 남침을 하게 되는 이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남한의 상황은 어땠느냐? 계속해서 이제 미 군정 시기였고,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당시 미국이 1949년 6월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약 1년 정도 뒤에 약 500명만의 고문단을 남긴 채 이제 미군이 철수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면서 공백 상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당시 북한은 전쟁을 일으킨 거고요. 또 그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EBS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때 미국이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는 이제 알래스카죠. 미국 땅이죠. 그쵸? 그래서 태평양을 가로지른 이 선이 이제 에치슨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필리핀에서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뒤에 라인으로 밀려서 이제 에치슨 라인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라인에 있는 애들만 개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해석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소리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에치슨 라인이다 라고 이제 북한은 인식했던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남한의 상황, 또 북한의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기습 남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3일 만에, 그죠? 서울이 점령이 되고요. 이때 이승만은 남들보다 정말 발빠르게 당시 대전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고, 근데 이때 피난을 갈 때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혼자 갔대요. 그래서 무슨 약간 세월호의 선장처럼 국민들한테는 안전해요.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라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혼자 피난을 가는 이런 모양새를 띄었던 것이 이때의 우리나라 지도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아무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지금 여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 낙동강이죠. 선생님 예전에 지리 설명하면서 여기 있는 강이 낙동강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 위아래로 흐르는 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이 낙동강까지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서 이제 완전히 낙동강 전선 여기만 남은 상태로 이제 당시 북한군이 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밀고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발빠르게요, 유엔군이 이제 우리에게 군을 파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16개의 나라가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군대를 이제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병을 해서 당시 이제 계속해서 북한과 전투를 벌여 나가게 되는 가운데, 이 낙동강 전선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진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당시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하는 작전,
그죠? 그래서 허리를 찌르는 작전.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또 여기서도 치고 올라가면서 북한군에게 타격을 입히는 이러한 작전이 결국엔 성공을 하게 되면서 서울을 다시 되찾고 압록강이죠. 여러분들 여기 백두산이고 여기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잖아요. 압록강을 이제 바라보는 데까지 북진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끝나는구나. 우리가 이제 다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이제 오늘의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당시 중국군이 그죠? 약속했던 대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군과 유엔군이 다시금 이제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오게 되면서 또다시 서울을 뺏기게 되는 일사후퇴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흥남이라고 하는 이 부두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와 유엔군이 한 10만 명이 고립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흥남에서 철수작전을 통해서 배를 타고, 그죠? 철수작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도 영상에 나오게 돼요.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열을 다시 정비한 다음에 서울을 되찾고 나서는 이 38도선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공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드디어 두 나라 간에 이제 휴전 협정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한 3년, 6.25 전쟁 3년이었는데 한 2년 동안 휴전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휴전을 제의하게 되면서 협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협상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례 없는 전쟁 이 휴전 협상이 이렇게 긴 적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휴전 협상이 오래 걸렸냐면 포로 교환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자 나라에서 포로를 잡았는데 이 잡은 포로들을 어떤 식으로 교환할 것이냐. 근데 당시 우리가 잡은 포로들은 되게 많았어요.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 포로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고요. 또 우리 포로들은 당시 북한이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남한의 사람들을 징집해가지고 당시 북한군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대로 북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당시 그냥 무조건 다 교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우리가 훨씬 포로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1대1로 교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포로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서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 선택권을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서로의 이러한 입장차가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휴전 협상에 있어서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2년 정도 후에 휴전 협상이 체결돼요.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상이 체결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 우리는 또다시 남과 북이 그쵸? 아주 전쟁의 아주 깊은 상처만을 남긴 채 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해서 보여줄 영상에는요,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되게 흥행이 됐었던 영화인데 그 국제시장의 그 초입 부분에 보면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주인공의 모습, 근데 거기서 동생을 잃어버리고 결국에 이 흥남부두에서 철수에 성공하는 그 주인공이 이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 국제시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이제 주인공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런 영상도 뒤에 그 선생님 보여주는 영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피부로 느끼는 6.25 한번 같이 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엔딩은 따로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방학 끝나고 방학 잘 건강하게 보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 한국군은 국경인 압록강에 도달한다. 마침내 전쟁도 끝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중국군이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전세는 다시 한번 역전됐다. 중국군은 유엔군이 지금까지 싸웠던 적과는 전혀 다른 군대였다. 중화기가 없는데도 그들은 놀라운 기동력으로 유엔군을 군병에 몰아넣었다.
유엔군은 중국군에 밀려 후퇴하기 시작했다. 12월 5일 유엔군은 평양에서 철수했다. 철수하는 한국군과 유엔군을 따라 50만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이 남으로 이동했다. 얼음이 떠다니는 대동강을 피난민들은 맨발로 건넜다. 살겠다는 일념이 취도 있게 했다. 흥남에는 한국군과 유엔군을 합쳐 1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집결하고 있었다. 중국군이 아래쪽 원산을 점령함으로써 남아할 육로는 없었다. 탈출로는 오직 바다뿐이었다. 구두를 가득 메운 피난민들은 아무런 기약도 없이 대책도 없이 오직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구두에 동원된 배들은 모두 병력 수송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을 믿고 따라온 수십만의 피난민들을 적진에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올라왔다 찾아를 봤다. 12월 14일 마침내 피난민도 군용선에 태우기로 결정이 났다. 한국전쟁 최대 규모의 철수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10만여 명의 피난민이 군인들과 함께 LSD 함상에 올랐다. 마지막 배가 흥남부두를 떠나자 유엔군은 흥남에 남아있는 공장과 항만시설을 남김없이 폭파했다. 그날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른바 일사후퇴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서둘러 피난짐을 꾸렸다. 지난 여름 서울에 남았다 호되게 당한 경험 때문이었다. 12월 말까지 80만이 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서울은 유령 도시처럼 텅 비었다. 피난민들은 기차역으로 몰려들었다.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역군에는 마치 난민초를 방불케 했다. 기차가 와도 누구나 기차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붕이든 난간이든 어디든 기차에 매달릴 수만 있으면 유행이었다. 그야말로 그것은 필사의 탈출이었다. 기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 걸어가야만 했다. 갈 길이 멀고 마음은 급했지만 챙겨야 할 짐이 많을수록 발걸음은 더 더디어졌다. 행렬은 무작정 남쪽으로 이어졌다. 그 행렬 속에서 집집마다 가장 소중하게 둘러싼 재산 목록 1호는 아이들이었다. 손수레마다 영하의 추위에 바람들까 이불깃으로 꽁꽁 여민 아이들 얼굴이 묻혀 있었다. 좀 큰 아이들은 피난길에 자기 몫의 힘을 보탰다. 수레를 밀고 어른들의 짐을 지고 이고 나누어 들었다.
수많은 아이들은 또 이 길에서 부모를 잃어버렸다. 대구역에 마지막 피난 열차가 도착했다.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으로 열차를 내리는 사람들.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임시 수도가 있는 부산을 피난지로 선택했다. 27만이던 부산 인구가 일사후퇴 이후 100만으로 늘어났다. 그때 그 수많은 피난민들이 먹고 사느라 좌판 놓고 장사하던 곳, 그곳이 지금 여기 국제시장이 되었대. 그때 부산에 내려갔던 80만의 사람들은 이곳을 기억할 거야.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 전쟁은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 피난살이 때문에 내 아버지의 고향은 부산이 되었어. 전쟁은 그 어느 전쟁보다 민간인들의 희생이 큰 전쟁이었다. 그들의 고통은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마찬가지였다. 전쟁 동안 북한에는 1평방킬로미터당 18개의 폭탄이 퍼부어졌다. 그것은 말 그대로 퍼부어졌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미국 측 통계는 63만 5천 톤의 폭탄과 32,557톤의 네이팜탄이 투하됐다고 전한다. 결과적으로 북한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나 다쳤다. 미국 측 분석에 따르면 미 공군의 폭격으로 북한의 공업시설이나 주택들은 3분의 2에서 4분의 3이 파괴됐다고 한다. 나머지도 주변 시설 부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니 북한 땅은 초토화됐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쟁 동안 북한의 민간인들은 원시적 혈거 생활로 돌아갔다. 공습을 피해 동굴에서 살거나 지하로 들어간 것이다. 모든 시설이 지하에 만들어졌다. 중요한 군수 공정들도 지하에서 가동됐다. 전선에 나가지 않은 모든 민간인들은 전쟁 지원 활동을 해야만 했다. 학생들도 책을 읽는 대신 실탄을 생산해야 했다. 복구 현장에서는 어린 학생들의 노동력까지 동원됐다. 누구에게나 끊임없는 노동이 요구됐다. 남자들이 없어 농사는 여자들의 몫이었다. 여자들은 비행기 공습을 피해가며 후방과 전선의 식량을 책임져야 했다. 남쪽에서도 삶은 전투 같았다. 피난 수도 부산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포화 상태였다. 부산 YWCA에서는 우유죽을 끓여 매일 피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러나 피난민 숫자가 너무 많아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부산시에는 몇 개의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으나 그 수용 인구는 7만에 불과했다. 거리를 떠도는 수십만의 피난민들은
어디나 한 뼘의 여유라도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자리를 잡고 들어섰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시레이션 상자로 지붕과 벽을 엮고 포탄 껍질로 굴뚝을 해놓은 이런 집이 피난민들에게는 훌륭한 보금자리였다. 이런 집들이 일사후퇴 후 일주일 사이 영주동 산비탈을 발 디딜 틈도 없이 메워버렸다. 삽시간에 4만여 채의 판잣집이 들어선 것이다. 부산에는 몸 누일 공간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먹을 물조차 부족했다. 물 한 바가지 얻기 위해 종이를 기다리기도 했다. 열악한 생활 환경 때문에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 와중에 전염병 예방접종을 2번씩 해서 오히려 호되게 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당국에서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에게만 배급을 준다고 하자 배급을 더 많이 탈 욕심으로 벌인 짓이었다. 배급살 한 대박에 목숨이라도 걸 만큼 그들은 절박했다. 배급은 당시 사람들에게 생명줄과 같았다. 남보다 먼저 한 줌이라도 더 받기 위해 창구 앞은 늘 아귀다툼이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원초적 생존의 본능일 뿐이었다. 피난지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배고픔이었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밥을 먹는 일이었다. 머리를 가릴 지붕이 없어도 입을 옷이 제대로 없어도 한 끼 밥이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었다. 부산항은 보급물자가 들어오는 창구였다. 그 중에서도 식량 보급청인 제3항은 피난민들에게 최고 인기 일자리였다. 물건을 하역하면서 슬쩍슬쩍 물건을 빼돌리는 짓을 얌생이 짓이라 부르는데 식량은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라 인기가 높았다. 얌생이 짓한 그 물자들이 5만여 명의 피난민, 하층민 노무자들을 먹여 살린 밥이 됐던 것이다. 한 그릇의 밥을 벌기 위해서 피난민들은 무슨 일이라도 했다. 더러는 인근 부대에 노역을 나가 무기와 포탄을 날랐다. 가끔은 군수품을 지게에 지고 일선 부대까지 운반하기도 했다. 그 하루의 품삯이 겨우 밀가루 한 코팩.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다. 피난민들의 대다수는 장사를 했다. 처음엔 피난짐 속에 자기 물건을 하나씩 내다 팔던 것으로 시작한 것이 좌판이 되고 이런저런 좌판들이 모여 제법 북적거리는 시장을 이루었다. 전쟁이 그들을 장사꾼으로 만들어갔다.
누구보다 가장 큰 희생자는 고아들이었다. 오늘 이처럼 고아원에 인도되는 아이들은 차라리 행운이었다. 최소한 고아원에는 따뜻한 잠자리와 먹을 것이 있었고 돌봐주는 손길이 있었다. 그러나 고아원에 수용되는 아이들보다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야. 한국전쟁은 10만의 전쟁고아를 낳았다는데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게 되겠지. 괴롭다고 말도 못하고 어른들한테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다가 (1951년 3월 14일) 유엔군은 다시 서울을 재탈환한다. 네 번째로 주인이 바뀐 것이다. 서울이 너무나 철저히 파괴된 탓에 북한군도 3월 상순부터 서울을 비워두고 있었다. 한마디로 공동묘지를 탈환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지경이었다. 그 서울에도 사람은 살고 있었다. 미처 떠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서울에 남았던 13만여 명의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4월 22일 북으로 밀려났던 중국군이 70만의 대군으로 또 한 번 일제 공격을 해왔다. 이른바 춘계 대공세였다. 유엔군은 또 한 번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정부까지 밀려난 유엔군은 서울 외곽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 서울을 지켜냈다. 유엔군과 중국군이 밀고 밀리는 사이 또다시 수많은 피난민들이 줄을 이었다. 전쟁에서 세 번째 피난 행렬이었다. 전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해서 툭질 전쟁이라 불리운 한국 전쟁. 그런 툭질 전쟁에서는 몇 번씩 피난짐을 풀었다 쌀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또 어디까지 가야 할지, 돌아올 수 있을지 정처 없는 발길이 전선의 이동을 따라 이어졌다. 전선이 38선 부근에서 교착된 채 휴전회담이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던 그해 여름, 한강 이남 나루터는 피난민들로 북적거렸다. 피난지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모두 도강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강을 건너가는 데 필요한 증명서, 도강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서울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전시 상황이라 도강증을 얻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며칠이고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겨우 도강증을 얻은 사람들만이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널 수 있었다.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설레는 길이었다. 사람들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은 시민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란의 상처를 씻어내고 폐허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러나 헐벗고 굶주린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이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전시 동안 34,000개소의 학교가 파괴됐지만 어디서나 수업은 계속됐다. 산속에서, 냇가에서, 정거장에서, 약탈당한 건물 안에서, 천막 속에서, 묘지에서. 그것이 희망이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뿌리가 살아남으면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삶이 계속되는 한 희망은 있다.